태복 깊숙이 박히는 차가운 밤 공기가 허파를 갈갈이 찢어발기는 듯했다. 이명우는 질척이는 진흙 바닥에 발이 푹푹 빠지는 줄도 모른 채 오로지 앞을 향해 달리고 또 달렸다. 등 뒤에서는 횃불의 일렁임과 함께 사냥개의 거친 숨소리가 좁혀오고 있었으니 그 소리는 마치 저승사자의 발자국 소리처럼 그의 뒷덜미를 서늘하게 훑고 지나갔다. 살아야 한다. 이대로 죽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일념만이 희미해져가는 정신을 붙들고 있을 뿐이었다. 오른쪽 어깨에서 흘러내린 선혈이 비단 도포를 검붉게 물들였으나 고통을 느낄 겨를조차 없었다. 눈앞을 가로막는 가시덤불을 맨손으로 헤치며 나아가자 거대한 절벽의 끝이 나타났다. 발 아래로는 집어삼킬 듯 소용돌이치는 강물이 어둠 속에서 웅성거리고 있었고 뒤편에서는 마침내 추격자들의 우두머리인 금곤 별장이 말을 멈추며 휘었어.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이명훈, 뒤이놈, 역적의 자식이 어딜 도망가려 하느냐 하는 조롱 섞인 외침이 산울림이 되어 돌아왔다. 명훈은 피 묻은 입술을 깨물며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정녕 하늘이 이리도 무심하단 말인가. 대대로 충신을 배출한 우리 가문이 어찌하여 하루아침에 멸문의 화를 입어야 한단 말인가. 불과 사흘 전까지만 해도 명훈은 장원 급제를 앞둔 도성 최고의 수재로 불리며 만인의 부러움을 샀단 이였다. 아버지는 조정의 대소사를 돌보던 참판이었으며 가문은 청렴함의 상징과도 같았다. 그러나 권력의 화신인 김판서가 조작한 밀서 한 장이 평화롭던 집안을 피바다로 만들었다. 내 아비는 이미 대역죄인으로 효수되었으니 너 또한 살려둘 수 없다는 차가운 그의 목을 겨누었을 때 명훈은 충성스러운 가솔들의 희생 덕분에 간신히 도망칠 수 있었다. 비릿한 쇠 냄새와 타오르는 집의 연기 냄새가 여전히 코끝을 맴돌았다. 절벽 끝에 선 명훈의 눈에 일렁이는 횃불 무리가 담겼다. 별장은 이미 승리를 확신한 듯 여유롭게 다가오며 칼을 뽑아 들었다. 어리석은 서생놈아, 붓이나 잡던 손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차라리 그 강물에 몸을 던져 물귀신이 되는 편이 나을 것이다 하며 껄껄대고 웃었다. 명훈은 부르르 떨리는 손으로 가슴팍에 품은 아버지의 유서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것은 복수의 씨앗이자 진실을 밝힐 유일한 열쇠였다. 그는 별장을 향해 증오가 서린 눈빛을 쏘아보내며 나지막이 읊조렸다. 내 오늘 이 강물에 죽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살아 돌아와 너희의 목을 베리라. 말을 마친 명훈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어둠이 넘실거리는 절벽 아래로 몸을 던졌다. 공기를 가르는 매서운 바람 소리가 귀청을 때렸고 이윽고 얼음장처럼 차가운 강물이 온몸을 덮쳐왔다. 수면 아래로 깊이 가라앉으며 의식이 가물가물해지는 찰나 그는 보았다. 수면 위에서 허탕을 치고 분노하는 추격자들의 횃불이 마치 꺼져가는 등불 강물 속에서 패로 들어오는 물줄기는 고통스러웠으나 명훈은 필사적으로 손을 뻗어 수면을 향해 발버둥 쳤다. 죽음보다 더한 치욕을 갚기 전까지는 염라대왕도 나를 데려가지 못할 것이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정신을 차렸을 때 명훈의 뺨을 때리는 것은 거친 모래바람과 비릿한 흙냄새였다. 강가에 쓰러져 있던 그는 손가락 끝 하나 움직일 힘조차 없었으나 본능적으로 몸을 일으켜 습속으로 기어 들어갔다. 도포는 누더기가 되어 살점을 파고들었고 상처 부위는 골마 터져 열이 끓어올랐다. 길을 잃고 헤매던 그의 앞에 나타난 것은 거대한 바위산인 명월산이었다. 이곳은 예로부터 관아의 발길이 닿지 않는 험준한 곳이자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도적들의 소굴로 유명한 곳이었다. 산 중턱쯤 이르렀을 때 갑자기 숲을 속에서 거친 사내들이 나타나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웬 놈이냐? 이 험한 산중에 비단 옷을 걸친 서생놈이 웬일이냐 하며 으름장을 놓는 그들의 손에는 무디지만 위협적인 도끼와 칼이 들려 있었다. 명우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그들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덩치 큰 사내를 응시했다. 나는 갈 곳 없는 망령이니 죽이려면 죽이고 살리려면 살려라. 다만 내 몸에 손을 대기 전에 너희들의 우두머리를 만나게 해달라 하고 당당하게 맞섰다. 사내들은 기가 찬 듯 웃음을 터뜨렸으나 명운의 눈빛에 서린 광기를 보고는 이내 조용해졌다. 그들이 안내한 곳은 산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거대한 산채였다. 그곳에는 굶주림에 지쳐 도적이 된 백성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고 중앙에는 대장이라 불리는 장석도가 호랑이 가죽을 깔고 앉아 있었다. 장석도는 명운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음을 흘렸다. 그리나 있던 샌님이 우리 산채에는 무슨 볼일이냐? 혹시 산신령이라도 되러 온 것이냐? 하고 무릎을 꿇지 않고 꼿꼿이 서서 답했다. 나는 세상을 훔치는 도적이 되러 왔다. 굶주린 배를 채우는 소소한 도적질이 아니라 이 나라의 썩어빠진 권력을 뿌리째 뽑아버릴 도적이 되겠노라. 장석두는 명운의 대담한 발언에 눈을 부릅뜨고 칼을 뽑아 그의 목에 들이댔다. 도적질이 우스워 보이느냐? 내 놈이 우리 식구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단 말이냐 하며 위협했다. 명운은 칼날이 살을 스치는 와중에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말을 였다. 너희들은 힘은 있으나 지혜가 없고 길은 아나 지도를 볼 줄 모른다. 내가 너희들의 머리가 되어주겠다. 관아에 창고를 열고 백성들을 먹이며 저 높은 곳에 앉은 자들의 심장을 겨누는 법을 가르쳐 주마 하고 단호하게 외쳤다. 산채에는 일순정적이 흘렀고 장석두의 눈에는 기묘한 호기심이 서렸다. 명운은 그날 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읽어온 성현의 가르침이 담긴 서책 대신 도적의 칼을 잡기로 맹세했다. 그는 산채 한복판에 불을 피우고 자신의 이름이 적힌 호패를 불 속에 던져버렸다. 불길 속에서 타오르는 호패를 바라보며 그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명운이라는 이름의 선비는 오늘 이 자리에서 죽었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탐관오리의 피를. 그는 옆에 있던 식칼을 집어들어 자신의 손바닥을 그었다. 흐르는 피를 바닥에 적시며 그는 산채 사람들에게 선언했다.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너희는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닌 이 땅의 주인으로 살게 될 것이다. 한 산채의 도적들은 처음에는 이 유약한 서생을 믿지 않았으나 명운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서늘한 살기와 단호한 기계에 압도당하기 시작했다. 그는 단순히 힘으로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산채의 허술한 방비 상태를 지적하고 관군의 이동 경로를 정확히 예측하는 등 놀라운 지략을 선보였다. 장석두 또한 명운의 비범함을 인정하고 그를 책사로 임명했다. 온화한 미소를 지우고 차가운 이성을 앞세워 산채를 군대처럼 조직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개인의 복수를 넘어 거대한 폭풍을 준비하는 사막이었다. 그날 이후 명월산의 도적대는 단순한 약탈자가 아닌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비밀 결사체로 변모해 갔다. 명운은 낮에는 지형을 익히고 밤에는 병법을 가르치며 무지한 사내들을 인류 전사로 탈바꿈시켰다. 그는 가슴속에 묻어둔 부모님의 원수를 갚기 위해 그리고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자신의 영혼을 어둠에 팔았다.
산 아래 마을에서는 털고 연기처럼 사라지는 청이도적에 대한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기 시작했다. 명호는 달빛 아래 칼을 갈며 도성 쪽을 바라보았다. 기다려라, 김판서. 너의 목숨은 이미 나의 계간에 있노라. 있노라. 어느덧 명훈이 산채에 들어온 지 수개월이 지났고 그의 몸에는 선비의 고운 살결 대신 거친 흉터와 단단한 근육이 자리 잡았다. 그는 더 이상 붓을 들지 않았으나 그의 머릿속은 그 어떤 무기보다 날카로운 계책들로 가득 차 있었다. 첫 번째 목표는 명훈의 가문을 멸문시키는데 앞장섰던 고의수령에 관하였다. 그는 지도를 펼쳐놓고 산채식 설명했다.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하책이다. 우리는 적의 탐욕을 이용해 스스로 문을 열게 할 것이다. 하며 차갑게 웃었다. 그의 눈에는 이미 피비린내 나는 복소극의 시작이 비치고 있었다. 작전의 전날 밤 명훈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산 정상에 올랐다. 멀리 보이는 도성의 불빛은 여전히 평화로워 보였으나 그 속에는 썩은 내 진동하는 음모들이 들끓고 있을 터였다. 그는 품속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어머니의 비녀를 꺼내 만지작거렸다. 어머니, 불효자를 용서하십시오. 서생의 도리를 버리고 도적의 길을 택했으나 이것이 제가 찾은 유일한 정의입니다 하고 나직이 읊조렸다. 바람에 실려오는 풀냄새조차 이제는 비릿한 피냄새로 변해가는 것을 느끼며 명호는 천천히 칼집에서 칼을 뽑아 달빛을 반사했다. 드디어 첫 번째 거사가 시작되는 새벽. 명호는 청색 복면을 눌러쓰고 말에 올라탔다. 그의 뒤로 수백 명의 도적들이 숨을 죽인 채 명훈의 손짓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관아의 담장은 높았으나 명훈이 미리 심어놓은 첩자에 의해 문은 소리 없이 열렸다. 명훈은 칼을 뽑아 허공을 가르며 명령했다. 죽여야 할 자와 살려야 할 자를 잊지 마라. 우리는 도적이나 고열을 짜내는 자들에게는 사신이 될 것이다. 함성과 함께 도적들이 관아로 들이닥쳤고 고요했던 새벽은 비명과 불길로 뒤덮였다. 이명훈의 장렬한 복수극, 그 첫 장이 피로 쓰이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가혹한 추위가 명월산을 덮치자 산 아래 마을의 비명은 더욱 처절하게 산채까지 울려 퍼졌다. 이명훈은 차디찬 바위굴 안에서 낡은 지도를 펼쳐놓고 관군들의 보급로를 꼼꼼히 살피며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다. 지난번 관할을 턴 뒤로 조정에서는 청이도적을 잡기 위해 대규모 토벌대를 조직했다는 첩보가 들어왔으니 이제는 단순히 숨어 지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시점이었다. 옆에서 화로를 만지작거리던 장석도가 투덜거리며 말했다. 이복의 책사, 이제는 관군 놈들이 산 밑바닥까지 깔렸는데 언제까지 이 굴 속에서 쥐 죽은 듯이 지내야 한단 말인가. 내 도끼가 녹슬어가고 있네 하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명훈은 타오르는 장작불을 응시하며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형님, 지금 나가는 것은 적의 아가리에 제 발로 기어 들어가는 꼴입니다. 적들은 우리가 굶주림에 지쳐 내려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으니 우리는 그들의 인내심을 먼저 갉아먹어야 합니다. 하고 나직하게 대꾸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으나 그 안에는 서리빨 같은 결단력이 살아있었다. 명훈은 선비 시절 익혔던 병법서를 떠올리며 적의 허시를 파고들 계책을 구상했다. 단순히 재물을 뺏는 도적이 아니라 적의 군수물자를 차단하여 고립시키는 고도의 심리전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어느 날 밤 마을에서 한 노파가 어린 손주를 업고 산채 입구까지 찾아와 울부짖었다. 관가에서 공물을 바치지 못했다고 하나뿐 인소마저 끌고 가고 아들은 매질을 당해 사경을 헤맨다는 기막힌 사연이었다.
명호는 그 노파의 갈라진 손등과 핏기 없는 얼굴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저려오는 것을 느꼈다. 성현의 가르침에는 백성을 사랑하라 하였거늘 정작 고관대작들은 백성의 고요를 빨아 자신의 배를 채우기에 급급하니 이것이 어찌 나라인가 하는 회의감이 몰려왔다. 그는 노파의 손을 잡으며 반드시 소를 되찾아주고 아들의 약값을 마련해 주겠노라 약속했다. 장석도를 비롯한 무례한들은 처음에는 명운의 이타적인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다. 우리 코가 석자인데 남의 집 소까지 챙겨야 하느냐며 불만을 터뜨리는 자들도 있었으나 명운은 단호했다. 민심을 얻지 못하는 도적은 그저 산짐승과 다를 바 없다. 우리가 백성의 편에 설 때 비로소 우리는 관군을 이길 수 있는 거대한 파도가 될 것이다. 하며 그들을 직접 청색 복면을 쓰고 마을로 내려가 관가의 축사를 습격했다. 그는 소를 되찾아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창고에 쌓인 곡식을 모두 풀어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며 관군의 만행을 낱낱이 알렸다. 이 소식은 도성의 김판서 귀에까지 들어갔고 그는 분노하여 자신의 신복이자 잔인하기로 소문난 결장 최달센을 파견했다. 최달센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보를 캐내는 자로 영월산 근처의 마을 사람들을 잡아들여 고문하며 이명운의 생방을 쫓았다. 명운은 자신 때문에 무고한 백성들이 고초를 겪는다는 소식에 밤잠을 설쳤다. 그는 홀로 돌아가신 아버지를 향해 묵념했다. 아버지, 제가 가는 이 길이 진정 옳은 길입니까? 선비의 지조를 버리고 도적의 괴수가 되어 피를 묻히는 것이 가문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입니까? 하며 고통스러운 내면의 외침을 토해냈다. 추위가 절정에 달한 정월 대보름밤, 최달생의 군대가 마침내 산채의 은신처를 찾아내 포위망을 좁혀왔다. 산채 내부는 공포에 휩싸였고 일부 도적들은 도망칠 궁리를 하기 시작했다. 명운은 혼란스러운 마중에도 침착함을 유지하며 장석두에게 지시했다. 적들은 우리가 당황하여 산등성이로 도망칠 것을 예상하고 있을 것이니 배후를 쳐야 합니다. 하고 작전을 지시했다. 그는 직접 칼을 들고 선두에 서서 도적들의 사기를 북돋웠다. 겁내지 마라.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자에게는 하늘도 길을 열어줄 것이다 하는 그의 외침은 도적들의 가슴에 불을 지폈다.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와중에 명운은 최달생과 정면으로 맞닥뜨렸다. 최달생은 명운의 얼굴을 알아보더니 가소롭다는 듯 비웃었다. 명문가에 자질하더니 결국 산노등 놈들의 우두머리 노릇이나 하고 있구나. 네 놈의 목을 베어 판서 대감께 바치면 내 출세길이 훤하겠어 하며 달려들었다. 명운은 최달생의 거친 검술에 밀리는 듯 했으나 선비 특유의 예리한 허점을 파악했다. 힘은 강하나 동작이 크다는 점을 이용해 명운은 적의 칼날을 비껴내며 품속으로 파고들어 단검을 꽂아 넣었다. 최달생은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자신의 가슴을 바라보며 쓰러졌다. 가까스로 포위망을 뚫고 승리했으나 산채의 피해도 막심했다. 명운을 형처럼 따르던 어린 소년 도적도리가 관군의 화살에 맞아 숨을 거두었을 때 명운은 차가운 시신을 안고 오열했다. 도리야, 네가 꿈꾸던 평등한 세상은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어찌 이리 서둘러 가느냐 하며 가슴을 쳤다. 그는 도리의 무덤 앞에서 다시 한번 맹세했다. 단순히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도적질은 여기서 끝이다. 이제는 이 나라의 근간을 뒤흔드는 거대한 악의 무리를 직접 찾아가 심판할 것이다 하고 눈을 부라렸다. 슬픔은 분노가 되었고
분노는 더 정교한 계획으로 바뀌었다. 전투 후 명우는 산채를 정비하며 부상자들을 치료하고 죽은 자들의 넋을 기렸다. 그는 도적들에게 더 이상 남의 물건을 탐하지 말고 스스로를 지키는 군사로 거듭나라고 명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칼뿐만 아니라 법과 질서다. 우리가 먼저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백성들은 우리를 믿지 않을 것이다 하며 산채 내에 엄격한 군율을 세웠다. 명운의 지휘 아래 도적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비밀 조직으로 변모했고 주변 마을 백성들은 그들을 산속의 정승들이라 부르며 몰래 식량과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시련은 끝나지 않았다. 김판서는 최달생의 패배 소식에 격노하여 대규모 정규군을 동원할 준비를 마쳤고 산채 내부에서도 명운의 엄격한 통제에 불만을 품은 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특히 무력만을 숭상하던 행동대장 칠성이가 명운에게 반기를 들었다. 선비놈이 들어온 뒤로 우리가 무슨 수도승처럼 살아야 하느냐. 도적질은 하며 대놓고 불만을 표시했다. 명운은 조직의 분열이 곧 파멸임을 알고 있었기에 칠성과의 대결을 피할 수 없음을 직감했다. 명운은 산채 식구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칠성에게 제안했다. 네가 나를 꺾는다면 나는 당장 이 산을 내려가겠다. 하지만 내가 이긴다면 너는 내 명에 절대 복종해야 할 것이다. 하고 서늘하게 말했다. 두 사람의 대결은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 진행되었다. 칠성은 짐승 같은 힘으로 명운을 압박했으나 명운은 부드러움으로 강함을 제압하는 검리, 빛 칠성의 목에 칼을 들이댔다. 칠성은 명운의 압도적인 기세 앞에 무릎을 꿇었고 그날 이후 산채는 명운을 중심으로 더욱 단단하게 결속되었다. 어느덧 명운의 명성은 팔도 강산에 퍼져나갔고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들이 하나둘씩 명월산으로 모여들었다. 명운은 그들에게 단순히 피난처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가르치고 농사 짓는 법을 장려하며 작은 이상 사회를 만들어 갔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한 구석은 여전히 무거웠다. 이곳에서의 평화는 모래성일 뿐 결국 도성 한복판에 도살인 거학을 안고서는 진정한 태평성대는 오지 않을 것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밤마다 달빛 아래서 김판서의 죄상을 기록한 장부를 정리하며 기회를 엿보았다. 겨울이 가고 봄 기운이 완연해질 무렵 명운은 마침내 결단을 내렸다. 그는 장석두를 불러 중대한 임무를 맡겼다. 형님, 저는 이제 도성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하는 법이지요. 하며 비장하게 말했다. 장석두는 깜짝 놀라 만류했다. 도성은 사방이 눈인데 선비 같은 얼굴로 어찌 버티려 하느냐. 차라리 여기서 우리가 힘을 더 길러 대대적으로 쳐들어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며 걱정했다. 그러나 명운은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다.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하는 법. 저는 그들의 법과 논리로 그들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하고 답했다. 명운은 도적의 복장을 벗고 다시 해진 선비복으로 갈아입었다. 그는 자신의 얼굴을 아는 자들을 피하기 위해 수염을 기르고 얼굴에 일부러 흉터를 냈다. 떠나기 전 그는 산채 사람들에게 당부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결코 관군과 전면전을 벌이지 마라. 백성들을 돕는 일에만 전념하며 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승전보를 들고 돌아오겠노라 하며 작별을 고했다. 사람들은 눈시울을 붉히며 그들의 책사이자 지도자인 명운의 뒷모습을 배웅했다. 명운의 발걸음은 도성을 향했으나 그의 어깨에는 수많은 백성의 염원이 실려 있었다. 길을 떠난 지 며칠 만에 명운은 드디어
도성의 남대문 앞에 도착했다. 수많은 군졸이 검문을 하고 있었으나 명우는 남루한 행색의 떠돌이 선비로 위장하여 무사히 성 안으로 잠입했다. 도성은 예전과 다름없이 화려하고 번잡했으나 명운의 눈에는 그 화려함 뒤에 숨겨진 썩은 고름들이 보였다. 그는 김 판서의 집 근처에 거처를 정하고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과연 김 판서가 꾀하고 있는 음모의 실체는 무엇일까? 명운은 어둠 속에서 숨을 죽이며 거대한 역전의 드라마를 준비하고 있었다. 한양 도성의 밤은 화려한 등불 뒤로 깊고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이명우는 남루한 집신 너머로 전해지는 차가운 흙의 감촉을 느끼며 육조거리의 뒷골목을 소리 없이 누볐다. 코끝을 찌르는 시큼한 하수구 냄새와 주막에서 흘러나오는 비릿한 술 냄새가 뒤섞인 공기는 산채의 청량한 공기와는 사뭇 달랐다. 그는 며칠째 김 판서의 저택 주변을 맴돌 드나드는 인물들의 면면을 살피고 있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으나 대문 안쪽에서 풍겨나오는 긴장감은 예사롭지 않았으니 무언가 거대한 음모의 톱니바퀴가 돌아가고 있음이 분명했다. 명우는 삿갓을 깊게 눌렀으며 가슴속에 품은 단검의 서늘함을 확인하고는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그날 밤 명우는 목숨을 걸고 김판서의 서재 뒤편 담장을 넘었다. 정원의 매화나무 그림자를 방패 삼아 숨죽이며 이동하자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은은한 촛불 소리와 함께 나직한 목소리들이 들려왔다. 명나라 사신과의 비밀 약조가 끝났으니 이제 주상 전하를 폐위하고 새하늘을 열 때가 되었다는 소름 끼치는 내용이었다. 김판서의 목소리는 탐욕으로 번들거리고 있었고 함께 모인 자들의 웃음소리는 마치 지옥의 망령 뒤내는 소리처럼 기괴했다. 명우는 분노로 인해 손끝이 부르르 떨렸으나 필사적으로 평정심을 유지하며 그들의 대화를 한 자도 놓치지 않고 머릿속에 새겼다. 단순한 가문의 복수를 넘어 이 나라의 근간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에 눈앞이 아득해졌다. 그는 서재 안으로 잠입하기 위해 보초의 눈을 피해 환기창을 통해 몸을 날렸다. 서재 안은 비싼 치명 냄새가 진동했고 사방에는 귀한 서책들이 즐비했으나 명운의 눈에는 그것들이 모두 백성의 고혈로 쌓아올린 죄악의 탑으로 보였다. 책상 위를 뒤지던 중 그의 손에 걸린 것은 비단으로 감싸인 비닐 서첩이었다. 그 속에는 김판서가 명나라 고위 관료와 내통하여 국경의 수비 지도를 넘겨주고 군사적 지원을 약속받은 명백한 영모의 증거가 담겨 있었다. 이것만 있다면 저 간신배들의 목을 칠 수 있다는 생각에 명운의 심장이 터질 듯 요동쳤다. 그러나 동시에 이 증거를 어떻게 임금의 손에까지 안전하게 전달할 것인가 하는 무거운 과제가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서첩을 품에 넣고 방을 나서려는 순간 복도에서 거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누구냐 하는 외침과 함께 횃불을 든 무사들이 서재로 들이닥쳤다. 명우는 창문을 박차고 마당으로 뛰어내렸으나 이미 수십 명의 호위 무사가 그를 겹겹이 포위하고 있었다. 김판서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무리 사이로 걸어 나왔다. 이명은 내 놈이 죽지도 않고 살아서 여기까지 기어 들어왔구나. 도적놈의 우두머리가 되어 나라를 어지럽히더니 이제는 내 집까지 넘보느냐 하며 비웃음을 흘렸다. 명우는 서첩을 품은 손에 힘을 주며 당당하게 외쳤다. 나라를 어지럽히는 자가 누구인지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내 놈의 죄상은 이미 이 서첩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으니 오늘 내 목은 내어줄지언정 진실은 가두지 못할 것이다. 치열한 검투가 벌어지는 와중에 명우는 수세에 몰렸다. 무사들의 칼날이 그의 어깨와 허벅지를 스치며
선열이 낭자했으나 그는 고통을 느낄 겨를조차 없이 오직 탈출구만을 찾았다. 그때 갑자기 담장 밖에서 수십 개의 화살이 날아와 보초들을 쓰러뜨렸다. 명월산에서 그를 따라온 장석두와 정의 단원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도성까지 잠입해 있었던 것이다. 이쪽으로 오게 하며 소리치는 장석두의 목소리는 구원의 전령과도 같았다. 명우는 혼란을 틈타 담장을 뛰어넘었고 동료들의 엄호 속에 어둠이 짙게 깔린 한양의 미로 같은 골목길로 사라졌다. 등 뒤로 김판서의 악에 바친 고함이 멀어지며 비로소 명우는 가쁜 숨을 몰아쉴 수 있었다. 피신한 곳은 도성 변두리의 폐가였다. 상처 부위를 찢어진 오소매로 동여매며 명우는 자신을 구하러 온 동료들을 바라보았다. 형님, 어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이곳은 산채와 달라 발각되면 모두 죽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하며 걱정 어린 말을 건넸다. 장석두는 피 묻은 도끼를 바닥에 내려놓으며 껄껄 웃었다. 참, 우리가 도적이라 해도 나라 팔아먹는 놈들 꼴은 못 보지 않겠나 하며 의리를 과시했다. 명우는 그들의 진심 어린 눈빛에 뜨거운 눈물을 삼켰다. 선비로 살 때는 보지 못했던 진정한 충과 의가 이 천대받는 도적들의 가슴 속에 살아있음을 깨달은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임금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길뿐이었다. 하지만 김판서가 조정의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궁궐 문턱을 넘는 것은 죽음보다 어려운 일이었다. 명우는 과거 자신의 스승이었던 로 대신 이 판서대감을 떠올렸다. 그는 강직한 성품으로 인해 김판서에게 밀려난 악향이 있었으나 여전히 임금의 깊은 신뢰를 받고 있는 인물이었다. 명우는 야음을 틈타 이 판서의 거처로 향했다. 제자 이명훈, 스승님을 뵙고자 합니다 하는 그의 목소리에 노대신은 깜짝 놀라 문을 열었다. 누더기가 된 옷과 피에 젖은 몰골을 한 제자를 보며 노대신은 탄식했다. 명훈아, 정영리가 살아있었더냐. 도적이 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내 가슴이 얼마나 찢어졌는지 아느냐 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명훈은 스승 앞에 엎드려 서첩을 바쳤다. 스승님, 소인이 도적의 길을 택한 것은 제 목숨을 보전하기 위함이 아니라 썩은 살을 도려낼 칼날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서첩을 보시고 부디 주상 전하께 이 나라의 위기를 알려주십시오 하고 간청했다. 이 판서는 떨리는 손으로 서첩을 읽어내려가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럴 수가 김판서 그놈이 감히 명나라와 손을 잡고 나라를 송두리째 넘기려 하다니 이것은 천인공노할 대역죄로다 하며 분노했다. 그는 명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네가 겪은 고난이 헛되지 않았구나. 비록 몸은 도적의 뿔에 있었으나 마음은 여전히 이 나라의 선비였음을 내 이제야 알겠노라 하며 명훈의 결단을 지지했다. 하지만 이 판서조차 궁궐에 접근하기란 쉽지 않았다. 김판서의 신복들이 이미 궁궐의 모든 통로를 감시하고 있었고 임금의 신변은 위태롭기 그지없었다. 명훈은 지혜를 짜내어 한 가지 계책을 내놓았다. 스승님, 적들은 저를 쫓느라 정신이 팔려 있을 것이니 제가 미끼가 되겠습니다. 소란을 피워 적들의 시선을 돌리는 동안 스승님께서 다른 경로로 전하를 아련하십시오. 하고 제안했다. 그것은 명훈 본인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지극히 위험한 도박이었다. 노대신은 주저했으나 명훈의 눈에 서린 결연한 의지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다. 내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내 목숨을 걸고 전하를 뵙겠노라 하며 비장한 약속을 했다. 거사 전날 밤, 명훈은 산채 동료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술잔을 나눴다. 내일이면 우리는 누군가는 죽고 누군가는 살게 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 일은 후세의 도적질이 아닌 구국의 결단으로 기억될 것이다 하며 동료들의 손을 일일이 맞잡았다. 장석도는 술잔을 단숨에 비우며 답했다. 책사, 아니 이선비님, 우리 같은 놈들이 언제 나라를 판은 정말 화끈하게 한번 놀아보세 하며 호쾌하게 웃었다. 그들의 웃음소리에는 죽음을 초월한 담대함이 서려 있었다. 명우는 달빛 아래에서 자신의 칼을 닦으며 조용히 시 한 수를 읊조렸다. 서생의 붓이 꺾여 칼이 되었으나 그 끝이 향하는 곳은 오직 일편단심이라. 다음 날 새벽 한양 도성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청이도적 일당이 대낮에 종로 한복판에 나타나 관할을 습격하고 방을 붙였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었다. 방에는 김판서의 죄상을 암시하는 수수께끼 같은 문구들이 적혀 있었고 백성들은 웅성거리며 김판서의 집 앞을 메웠다. 당황한 김판서는 가금과 군사들을 총동원하여 도적대를 추격하라고 명했다. 청색 도포를 휘날리며 관군들을 유인했고 도성골목 구석구석을 누비며 추격전의 중심에 섰다. 그 사이 이 판서대감은 허름한 가마에 몸을 숨기고 비밀 통로를 통해 궁궐 안으로 잠입하는 데 성공했다. 명운이 피를 흘리며 관군들과 맞서는 동안 진실은 천천히 임금의 보좌 앞으로 향하고 있었다. 전투는 가열되었고 명운은 김판서의 친위대에게 포위당했다. 최후의 순간이 다가오는 듯했으나 명운의 눈빛은 오히려 더욱 맑게 빛났다. 그가 노린 것은 단순히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김판서 스스로가 자신의 죄를 자백하게 만드는 함정이었다. 그는 포위망 속에서 크게 외쳤다. 김판서, 네가 명나라 사신과 나눈 약조가 아직도 비밀이라 생각하느냐. 손에 잡혔고 모든 증거는 전하의 손에 들어갔다. 이는 명운의 블러핑이었으나 죄를 지은 김판서의 가슴에 큰 파동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당황한 김판서는 무심코 군사들에게 함구령을 내리며 서두르는 모습을 보였고 이는 주변에 있던 수많은 관원과 백성들의 의구심을 자아냈다. 그 순간 궁궐 쪽에서 거대한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것은 임금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모든 관료를 소집하는 종소리였다. 명운은 바닥에 칼을 꽂고 무릎을 꿇으며 하늘을 향해 웃었다. 이 판서대감이 드디어 해내셨음을 직감한 것이다. 관군들은 어찌할 줄 몰라 우왕좌왕했고 명운은 피투성이가 된 채로 나직하게 읊조렸다. 이제 네 놈의 탐욕도 여기서 끝이로다. 그의 옷은 비록 찢어지고 더러워졌으나 그 기계만큼은 정승의 반열에 오른 대감보다 훨씬 당당해 보였다. 명운은 관군들에게 끌려가면서도 눈을 부릅뜬 채 도성 하늘을 바라보았다. 이제 진실과 거짓이 한자리에서 마주보게 될 것이며 자신이 겪은 억울한 세월과 죽어간 동료들의 원혼이 위로받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선비의 자존심을 다시 꺼내들었다. 비록 손에 피를 묻힌 도적의 신분으로 형장에 설지라도 그는 없었다. 백성을 울리는 나라가 아닌 백성을 웃게 하는 나라를 꿈꾸었던 그의 긴 여행이 이제 최종장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무거운 쇠사슬이 차가운 전돌 바닥을 긁는 소리가 적막한 긍정전 뜰에 울려 퍼졌다. 포박당한 채 끌려오는 이명운의 행색은 가련하기 그지없었으나 꼿꼿이 세운 허리와 정면을 응시하는 서늘한 눈빛만은 만조백관의 기세를 압도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사방을 에워싼 호위무사들의 창끝이 번뜩였고
대전 위 높은 보좌에 앉은 임금의 시선은 깊은 동시에 담고 있었다. 명우는 폐부 깊숙이 스며드는 궁궐의 묵은 나무 냄새와 향연의 연기 속에서 자신이 꿈꿨던 정의의 순간이 눈앞에 다가왔음을 직감하며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진판서는 승리를 확신한 듯한 표정으로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임금을 향해 크게 외쳤다. 전하, 저자가 바로 명월산을 거점으로 도성까지 어지럽힌 흉악한 도적대의 괴수 이명훈이옵니다. 대역죄인의 자손으로 태어나 은혜를 모르고 나라의 창고를 털었으니 당장 사지를 찢어 저작거리에 효수하소서 하고 독서를 내뱉었다. 김판서의 목소리는 궁궐 천장을 때리며 울렸으나 명우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그를 응시했다. 그 비릿한 눈동자 속에 숨겨진 추악한 탐욕을 명우는 이미 산속의 찬 바람보다 더 시리게 읽어내고 있었던 것이다. 임금은 침묵을 깨고 무겁게 입을 열어 명운에게 물었다. 죄인 이명우는 듣거라. 너는 한때 장원 급제를 바라보던 선비의 몸으로 어찌하여 산속의 도적이 되어 나라의 법도를 어지럽혔느냐. 네가 지은 죄는 결코 가볍지 않으니 죽기 전에 할 말이 있다면 해보아라. 하고 엄중히 꾸짖었다. 명우는 바닥을 짚은 손끝에 힘을 주며 고개를 들었다. 전하, 도적이었으나 백성의 고열을 훔치는 관할 창고를 열어 굶주린 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을 뿐이옵니다. 진정으로 나라를 훔치려는 도적은 지금 이 자리 전하의 곁에서 아첨을 떨고 있사옵니다. 하고 단호하게 답했다. 대전하는 일순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백관들은 경악하며 서로의 눈치를 살폈다. 김판서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며 저놈이 미쳐서 헛소리를 짓거리는구나 하며 칼을 빼들려 했으나 임금의 매서운 눈길에 제지당했다. 명우는 멈추지 않고 말을 이었다. 소신이 도적이 된 것은 억울한 누명을 쓴 아비의 원수를 갚기 위함이었으나 산 아래 백 보며 깨달았나이다. 나라의 근간을 좀먹는 거대하고 추악한 곰팡이를 도려내지 않고서는 그 어떤 선비의 도리도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고 울분을 토해냈다. 그때 뒤에 서 있던 노대신 이판서가 품속에서 명운이 전달했던 비단 서첩을 높이 들어 올렸다. 전하, 대역죄인은 이명운이 아니라 김판서 일단이옵니다. 여기 그들이 명나라와 내통하여 국경 수비 지도를 넘기고 전하를 폐위하려 한 미서가 있나이다 하고 외치며 서첩을 바쳤다. 승전 내관이 서첩을 받아 임금에게 전달하는 순간 김판서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그것은 조작된 것이다. 도적놈이 내통하여 만든 가짜 서류다 하며 발악했으나 힘이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리고 있었다. 임금은 서첩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어내려갔고 전각 내부는 긴장감으로 인해 공기마저 얼어붙는 듯했다. 서첩에 적힌 명나라 사신의 인장과 김판서의 친필 서명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덮을 수 없는 명백한 반역의 증거였다. 임금의 손이 가늘게 떨렸고 이윽고 서첩을 탁자 위에 내동댕이 치며 불같이 호통쳤다. 김판서, 이놈이 정녕 내 눈과 송두리째 팔아치우려 했단 말이냐. 그 서늘한 일갈에 김판서는 힘없이 바닥에 고꾸라지며 목숨만 살려달라 애걸하기 시작했다. 명우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속 깊이 맺혔던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꼈다. 아버지, 보셨습니까?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고 가문의 치욕이 씻기는 순간입니다. 하고 속으로 읊조렸다. 브라이바, 김판서를 향해 차가운 시선을 던지며 말했다. 너는 비단옷을 입고 정승의 자리에 앉아 있었으나 네 마음은 굶주린 늑대보다 더 탐욕스러워.
옷을 입고 산속을 누볐으나 백성을 향한 마음만은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었노라 하며 일갈했다. 임금은 명운을 다시 내려다보며 만감이 교차하는 표정을 지었다. 이명운, 너는 도적의 신분으로 대역죄를 밝혀냈으나 법도는 법도이니라. 너를 따르던 산채의 무리들과 네가 저지른 약탈의 죄를 어찌 다스려야 하겠느냐 하고 물었다. 명운은 고개를 숙이며 답했다. 모든 책임은 우두머리인 소신에게 있사오니 저를 처단하시어 법을 바로 세우소서. 다만 숨어든 가련한 백성들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건 제 동료들에게는 부디 관용을 베풀어 주시길 엎드려 청하옵니다. 하고 간청했다. 이 판서대감이 다시 무릎을 꿇고 거들었다. 전하, 이명우는 비록 도적의 길을 걸었으나 이는 김판서의 모함으로 가문이 멸문당한 절박한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옵니다. 또한 그가 산채에서 백성들을 돌보고 영모의 정보를 수집한 공은 태산보다 높사오니 부디 인재를 아끼시는 마음으로 그를 사면하여 나라의 일꾼으로 써주소서 하고 힘주어 말했다. 대전 내 대신들도 하나둘씩 동조하며 이명운의 사면을 건의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명운의 기계와 지혜가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데 꼭 필요함을 알아본 것이었다. 임금은 긴 침묵 끝에 결단을 내렸다. 김판서와 그 무리를 당장 의금부로 압송하여 문초하고 가산을 물수하여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라 명했다. 그리고 명운을 향해 손을 뻗어 결박을 풀게 했다. 이명운은 죄인의 신분을 벗고 나의 신하가 되어 무너진 강토를 다시 일으키는 데 앞장서라. 너의 기우치애를 이제는 파괴가 아닌 건설에 써보겠느냐 물었다. 명운은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전하, 소신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전하와 백성을 위해 헌신하겠나이다 하고 맹세했다. 며칠 후 도황 저작거리에는 김판서 일당이 차명을 당했다는 방이 붙었고 백성들은 환호하며 춤을 췄다. 명운은 다시금 선비의 관복을 입고 조정으로 출사하게 되었으나 그는 예전의 유약한 서생이 아니었다. 그의 눈에는 산속에서 만난 민초들의 눈물이 담겨 있었고 그의 가슴에는 현장에서 익힌 치열한 생존의 지략이 살았음 쉬고 있었다. 그는 가장 먼저 산 동료들을 사면하고 그들을 변방의 군사나 관아의 아전으로 등용하여 음지에서 일할 기회를 주었다. 장석두는 명운의 손을 잡으며 이제야 우리가 사람답게 살게 되었다며 눈물을 흘렸다. 명운은 김판서가 살던 대저택을 부수고 그 자리에 백성들을 위한 구휼기관과 글캉을 세웠다. 그는 권력의 정점에 서서도 자신을 도적 출신 정승이라 부르는 자들의 비아냥을 피하지 않았다. 맞소, 나는 도적이었소. 그래서 백성의 주머니를 터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소. 하며 웃어넘기는 그의 대담함에 정적들도 혀를 내 늦게까지 서재에 앉아 법전과 제도를 정비하며 백성이 굶주리지 않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붓을 휘둘렀다. 조정의 원로들은 처음에는 명운의 파격적인 행보에 우려를 표했으나 그의 정책들이 하나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자 입을 다물었다. 명운은 책상 앞에만 앉아있지 않고 수시로 암행을 나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는 비단 옷 속에 여전히 산채 시절에 거친 단검을 품고 다녔으니 이는 스스로가 언제든 타락할 수 있음을 경계하는 징표이자 초심을 잃지 않겠다는 다짐이었다. 명운의 명성은 조선 팔도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고 백성들은
그를 푸른 노사의 재상이라 부르며 칭송했다. 하지만 명운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무거운 짐이 남아 있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죽어간 도리와 수많은 산채 동료들의 영혼이 구천을 떠돌고 있을 것만 같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궁궐 뒤뜰에 작은 사당을 짓고 그들의 이름을 일일이 새겨 넣으며 매달 제사를 지냈다. 너희들이 원했던 세상은 아직 멀었으나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조금만 더 지켜봐 달라 하며 향을 피우는 그의 뒷모습은 권력자의 위엄보다는 고독한 구도자의 가을 낙엽처럼 쓸쓸해 보였다. 명운은 임금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영의정의 자리에까지 올랐으나 그의 생활은 산속 도적 시절보다 더 천빈했다. 그는 재물을 탐하는 자들을 가차없이 처단했고 실력 있는 인재라면 신분을 가리지 않고 중용했다. 조선의 조정은 명운이라는 신선한 바람을 맞아 구습을 탈피하고 새로운 기틀을 마련해 나갔다. 멸문지화의 위기에서 도적이 되어 살아남았던 청년 이명운은 이제 나라를 지탱하는 가장 큰 기둥이 되어 역사의 한 페이지를 당당하게 장식하고 있었다. 세월은 쏜살같이 흘러 명월산의 험준한 산세가 실록으로 물들기를 수 차례 반복하였고 도적의 수계에서 7개의 영의정에 오른 이명운의 머리칼에도 어느덧 서리가 내려앉았다. 그는 집무실 창문을 열어 권리의 평화로운 풍경을 바라보며 품속에서 낡은 청색 복면 조각을 꺼내어 어루만졌다. 이 미천한 천 조각 하나가 나를 선비에서 인간으로 다시 인간에서 백성의 종으로 만들었구나 하고 그는 나직하게 읊조리며 지난날의 고난을 회상했다. 집무실 책상 위에는 여전히 잉크 냄새가 진동하는 상소문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으나 그의 눈빛은 지친 기색 없이 맑게 빛났다. 명운은 관복을 벗어 던지고 허름한 베옷으로 갈아입은 뒤 수행원도 없이 홀로도성 밖 저잣거리로 나섰다. 시장통은 활기로 가득 찼으며 상인들의 외침과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어우러져 태평성대의 서곡을 연주하고 있었다. 국밥집 평상에 앉아 막걸리 한 잔을 들이켜던 명운은 옆자리 노인이 요즘 정승들이 정치를 참 잘해. 특히 억울한 옥살이를 면했지 하며 허허웃는 소리를 들었다. 명운은 그 소리에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띠며 소리 없이 잔을 비웠다. 자신이 흘린 피와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이 순간이 그에게는 그 어떤 보화보다 값진 보상이었다. 그 길로 명운은 발걸음을 옮겨 그리운 명월산 기슭을 찾았다. 이제는 도적들의 상체가 아닌 퇴역한 군사들과 갈 곳 없는 백성들이 모여 일구는 평화로운 마을이 그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마을 입구에서 커다란 바위를 깎아 만든 비석을 마주한 명운은 그곳에 새겨진 도리와 옛 동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손으로 쓸어보았다. 너희가 꿈꾸던 세상이 조금은 가까워졌느냐. 나는 여전히 너희의 희생을 잊지 않고 이 길을 걷고 있노라 하고 마음속으로 말을 건넸다. 산바람이 그의 뺨을 부드럽게 스치고 지나갔는데 그것은 마치 옛 친구들이 보내는 따뜻한 대답처럼 느껴졌다. 마을 안쪽으로 들어가자 듬직한 중년의 사내가 된 당석두가 밭을 가다 말고 뛰어와 명운을 맞이했다. 아니, 영의정 대감께서 이 험한 곳까지 어쩐 일이십니까? 하며 장석두는 흙 묻은 손을 옷에 닦으며 너털 웃음을 터뜨렸다. 명운은 그의 어깨를 툭 치며 여기서는 대감이 아니라 그저 자네의 술동무 명운일 뿐일세. 오늘은 자네가 담근 독한 술 하고 답했다. 두 사람은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 앉아 거친 손을 맞잡고 지나온 세월의 무용담을 나누었다. 신분을 초월한 두 남자의 우정은
저무는 노을빛을 받아 더욱 아름답게 타올랐다. 석도는 명운에게 마을 사람들이 직접 수확한 곡식을 보여주며 자랑을 늘어놓았다. 대감께서 보내주신 씨앗과 농기구 덕분에 올해는 굶는 집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전처럼 남의 것을 훔치지 않아도 배부르니 이보다 더 좋은 낙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며 기뻐했다. 명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백성이 배부른 것이 곧 나라의 강함이니 자네들이 이 땅을 지키는 진정한 하고 화답했다. 그는 화려한 궁궐의 연회보다 소박한 밥상머리에서 나누는 이 담소가 훨씬 더 자신의 체질에 맞음을 새삼 깨달았다. 선비의 고결함과 도적의 야성이 그의 안에서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명호는 마을의 작은 글방에 들러 아이들이 낭랑한 목소리로 글을 읽는 소리를 감상했다. 가난 때문에 배움의 기회를 잃었던 아이들이 이제는 명운이 세운 제도 덕분에 미래를 꿈꾸고 있었다. 한 아이가 다가와 아저씨는 누구세요? 하고 묻자 명운은 인자하게 웃으며 나는 예전에 길을 잃었다가 이곳에서 길을 찾은 사람단다 하고 답해 주었다. 아이들의 맑은 눈망울 속에서 그는 조선의 밝은 미래를 보았다. 칼로 세상을 바꾸려 했던 젊은 날의 치기는 이제 붓과 마음으로 세상을 보듬는 노련한 정치가의 지혜로 승화되어 있었다. 어느덧 해가 미연이어지고 명우는 다시 도성으로 돌아갈 채비를 했다. 석두가 배웅하며 대감, 이제 몸도 생각하셔야지요. 조정 일이 힘들면 언제든 이 산으로 다시 돌아오십시오 하며 걱정 어린 말을 건넸다. 명우는 멀리 보이는 한양의 불빛을 바라보며 허허, 아직은 내가 할 일이 남았네. 저 불빛 하나하나가 백성의 희망이 될 때까지 나는 기장하게 말했다. 그의 뒷모습은 산 그림자와 겹쳐져 마치 거대한 거목처럼 든든해 보였다. 그는 권력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고 오히려 그 무게를 지렛대 삼아 세상을 들어올리고 있었다. 궁으로 돌아온 명우는 늦은 밤까지 임금과 독대하며 향후 10년의 대계를 논의했다. 임금은 명운의 손을 잡으며 그대가 없었으면 이 나라는 벌써 간신들의 손에 놀아났을 것이요. 그대의 도적질이 참으로 고맙구려 하며 농담 섞인 진심을 전했다. 명운은 전하, 소신은 그저 백성의 마음을 훔치려 노력했을 뿐이옵니다. 진정한 왕도는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임을 잊지 마옵소서 하고 간곡히 청했다. 두 군신, 이지필 기올랑, 숭리녀, 간객, 빈만심을 일키우 불심하바, 디본 피콘 득보 요자진 곽포여, 각도 했도티, 지퍼하네. 벨리번이 명호는 자신의 저택으로 돌아와 조용히 명상에 잠겼다. 그는 서재벽에 민본, 민번의라는 두 글자를 크게 써 붙여놓고 매일 아침 자신을 경계했다. 권력은 물과 같아서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뒤집기도 한다는 성현의 말씀을 그는 몸소 체험하며 살아왔다. 그는 자신의 자식들에게도 엄격하여 결코 세도에 기대지 말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다만 백성 위에 군림하려 하는 마음을 부끄러워하라. 하는 그의 훈육은 가문의 새로운 가풍이 되었다. 명우는 화려한 비단 이불 대신 도적 시절 쓰던 거친 멍석을 깔고 잠자리에 들며 초심을 다잡았다. 이듬해 봄, 명우는 자신의 환갑을 맞이했으나 연회를 일절 금하고 그 비용을 전국 각지의 고아원에 보냈다. 대신 그는 평생의 동반자였던 아내와 함께 조촐하게 부모님의 묘소를 찾았다. 무덤가에 핀 진달래꽃을 보며 그는 아버님, 어머님, 이제야 제가 부끄럽지 않은 아들이 된 것 같습니다. 하고 보고했다.
억울하게 돌아가신 부모님의 넋을 기리는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슬픔이 아닌 평온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가문의 명예는 복수가 아닌 헌신으로 회복되었음을 그는 스스로 증명해 보였다. 명운의 정책 중 가장 큰 반향을 일으킨 것은 신분에 상관없이 재능 있는 자를 등용하는 현능제 손지였다. 노비 출신의 기술자가 궁궐의 보수를 맡고 몰락한 잔반의 자제가 암행어사가 되어 비리를 척결하는 광경은 조선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기득권 세력의 거센 저항이 있었으나 명운은 산채에서 익힌 특유의 뚝심과 지략으로 그들을 하나하나 설득하거나 제압했다. 정의는 단순히 외치는 것이 아니라 힘을 가져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의 집무실 앞에는 언제나 억울함을 호소하는 백성들의 편지가 끊이지 않았고 그는 밤을 새워 그들의 사연을 직접 읽었다. 세월은 흘러 임금이 승하하고 새로운 임금이 즉위했을 때도 명운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며 국정의 안정을 도모했다. 신왕은 명운을 스승처럼 대우하며 나라의 개소사를 그에게 물었다. 명운은 노구, 혈침 길이의 주기니 인월칼, 칼을 가날 때지 않았다. 백성들은 길가에 엎드려 우리 대감님 만수무강하소서 하며 눈물을 흘리며 축복했다. 그는 이미 한 개인을 넘어 조선의 정신이자 희망의 상징이 되어 있었다. 명운은 길가에 핀 이름 모를 들꽃을 보며 도적이었던 시절에 자신과 재산이 된 지금의 자신이 결국 같은 뿌리임을 느꼈다. 마침내 명운이 관직에서 물러나기로 결심한 날, 도성의 모든 백성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그의 앞길에 꽃을 뿌렸다. 명운은 임금에게 마지막 절을 올리며 전하. 이제 소신은 본래의 자리인 산으로 돌아가려 하나이다. 부디 백성을 사랑하는 초심을 잃지 마옵소서 하고 고했다. 임금은 눈시울을 붉히며 그대의 뜻을 받들겠소. 부디 편히 쉬시오 하며 그를 배운 화려한 가마 대신 낡은 나귀 한 마리에 몸을 싣고 도성을 나섰다. 그의 짐이라곤 책 몇 권과 산채 시절 쓰던 무딘칼한 자루뿐이었다. 명운은 다시 명월산 기슭의 작은 오두막으로 돌아와 평범한 노인으로 살아갔다. 그는 낮에는 텃밭을 가꾸고 밤에는 동네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며 여생을 보냈다. 때로는 옛 동료 석두와 냇가에서 고기를 잡으며 어린아이처럼 웃기도 했다. 사람들은 그가 한때 일국의 영의정이었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워했으나 그의 깊이 있는 눈빛만은 감출 수 없었다. 명운은 비로소 완전한 자유를 얻었음을 느꼈다. 지위도 명예도 다 부질없는 환영일 뿐 오직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실한 마음만이 영원하다는 진리를 그는 삶의 끝자락에서 만끽했다. 어느 평화로운 가을 저녁, 명운은 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자리에 누웠다. 그의 곁에는 평생을 함께한 아내와 석두, 그리고 수많은 제자가 지키고 있었다. 명운은 희미해져 가는 의식 속에서 산채의 함성과 궁궐의 종소리를 동시에 들었다. 그는 빙긋이 웃으며 이제야 긴 여행이 끝나는구나. 참으로 치열하고도 아름다운 삶이었다. 하고 나직이 유언을 선비의 붓과 도적의 칼이 보이지 않는 환영처럼 쥐어 있었다. 이명운, 그는 도적의 탈을 쓴 성자였고 정승의 관복을 입은 의적이었으며 무엇보다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었다.